안진걸 소장은, 술이 뭐 완전 장사더만, 장사. 진짜. 이 생긴 것 자체가 술 잘 먹게 생겼는데, 다음날 아침에 같이 나갔잖아요. 목요일날 서울의 소리에. 저는 완전 헤맸는데, 안진걸 소장은 뭐, 그날도 멀쩡하더라고. 박진영 님도 세더라고. 박진영 교수도 술이 세요? 이 좌파가 원래 술이 세나? 저도 원래 술이 센 편인데, 이 감옥 갔다 와서 일단 절반이 확 줄고, 코로나 때문에 뒤집어 있다가 또 한 절반이 줄고. 근데 술이라는 게, 대한민국에서 술 제일 센 사람이 저 고려대 박한 감독이에요, 농구에. 술이 체격순으로 비례하는데, 박한 감독 얘기야. 다음날 멀쩡한 걸 기준으로 얘기해야지. 다음날 저 윤석열이처럼 산발하고 헤매고 다니는 게 무슨 술 마시는 거냐. 다음날 멀쩡하게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. 대표님, 군주제에서 롤모델인 군주나 존경하는 왕이 있으신가요? 야, 근데 이게 군주제 리더십하고 이 대통령 리더십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, 군주제에서 볼 때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군주제라 그랬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이래로 국력이 계속 위축돼 왔었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계속 국력이 약해져 왔잖아요. 근데 삼국시대 때 뭐 정말 잘 나가던 시대의 신라나 고구려 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. 오히려 일본은 우리하고 반대로 우리가 추락할 때 일본은 올라왔잖아요. 메이지 유신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시대 때부터 따지면은 오다 노부나가부터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스가 이에야스 등등 그때부터 쫙 국력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리더들이 쫙 깔려 있는 거지 그때부터.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때 그때 뭐 사카모토 료만이 쫙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한국은 그때부터 이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 근현대사에서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물고 늘어지는 거고 더 많은 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. 아무리 봐도. 사실은 사카모토 료마도 역사적으로 찾아진 인물이 아니라 시바료도라는 일본의 문학가가 찾아낸 인물이에요. 그러니까 문학의 상상력으로 어떤 인물을 이게 띄울 수 있거든요. 그게 사기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예술가의 그 창작력으로 띄우는 거예요.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. 좀 더 우린 많이 찾아봐야 돼. 리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. 그럼 우리는 근현대사에 없으면은 저쪽에 발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작업을 했죠. 그러니까 그 김홍신 씨가 발해 창업자인 저 대주영을 10권짜리 책을 쓰면서 한번 해봤잖아요. 근데 안 돼, 확실히. 너무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. 근데 흔히 아는 리더십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징기스칸하고 쿠빌라이 칸만한 리더가 찾기가 어렵죠. 징기스칸하고 쿠빌라이 칸이 거의 최정상급이라고 봐야지.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. 저는 징기스칸하고 쿠빌라이 칸 관련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이 징기스칸은 막 자기 스스로 전사는 아니야. 이 사람은 따지면은 지략가야, 지략가.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이른바 싸움장이라 그러면은 알렉산더하고 징기스칸을 꼽는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최전방에 나가요. 자기가 도끼 하나 들고 맨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성을 넘어가서 덤비면서 현장 지휘하는 사람이고 징기스칸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이고. 근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기록이 별로 없는데 뭐 그쪽 전문가들은 알렉산더는 현장에서 막 칼로 치고 받아야지만 이게 대형을 보고 거기서부터 전략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 앞에 안 가면 전략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 스타일이면 저는 저는 제가 최전방 나가 싸워야 돼요. 저 뒤에서 지시해가지고는 저도 잘 안 보여. 이 지형도가. 저도 제가 직접 칼 들고 최전방 나가서 막 휘두르고 해야지 딱 보여요. 얘들은 어디를 때릴까 딱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알렉산더 같이 최전방 나가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전장이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. 33살 죽어버려가지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거의 없고 이제 징기스칸이 땅을 넓힌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관리 시스템을 탁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하여튼 최고는 징기스칸이죠, 따지면.
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조선 한정으로 태종 이방원과 세조 그리고 효종과 영조가 가깝지 않나요? 존경하는 여부는 빼면 내가 알기로 보수 쪽에서는 태종을 가장 쳐주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. 조선은 창업한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 걸었거든 사실. 그러니까 창업자가 제일 뛰어난데 이성계는 국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력만 뺏은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든 건 태종이거든. 태종이 그냥 정말 수십 명을 때려 죽이면서 자기 친인척들 수십 명을 때려 죽이면서 국가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세종도 사실 세종이 한 거 별로 없어요. 태종이 다 했지. 태종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세종이 할 수 있도록 판 다 만들어 놓고 세종의 그 와이프 집안 다 때려 죽여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태종 때문에 세종부터 성종까지 쭉 간 거죠.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보수에서 가장 이 조선 왕에서 높이 평가하는 건 태종이에요. 태종. 세종보다 태종을 더 높이 평가하죠. 저 조선일보에 이한우 기자가 쓴 태종 책이 있거든요. 그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쓴 책인데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 태종 책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예. 근데 태종은 여러분들이 그 용의 눈물을 가지고 너무 많이 봐서 태종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알죠. 태종, 세종까지 많이 알죠. 그러니까 조선은 정조 이후로 망했어요. 그러니까 정조의 이게 또 우리 김준혁 교수가 또 정조 전문가인데, 그러니까 정조 때 번역을 못 해낸 거죠. 정조 때 일정 정도는 했는데 완전히 그냥 세계관을 바꿀 수준의 그냥 한마디로 유럽식 거의 계몽주의 정도가 확 돌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. 근데 그거는 일본도 안 됐으니까 뭐 할 수가 있었나. 일본은 친일 논란할 때요.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메이지 유신 전에 조선과 일본은 무슨 차이 때문에 일본은 서양과 겨룰 정도로 강대국이 됐고 조선은 추락했냐. 그 차이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? 임진왜란 때까지는 일본이 우위라 하더라도 비슷했어. 근데 우리는 정조 내려가면서 쭉 오고 쟤네들은 도쿠가 이에스부터 막부 정부가 딱 섰는데 어떻게 200년 만에 일본에게 뒤집어졌냔 말이에요. 이 조선이. 제가 파악한 건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. 두 가지 문제가 뭐냐.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의 이른바 조슈 동맹, 각 지방 번에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 왕조가 썩어 빠졌고 막부가 썩어 빠졌는데 지방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스스로 이 외제 무기를 사오면서 지방에서 일어난 게 있어요. 그 지역 분권 문제하고 지방에서 실제로 근대화를 이끌었던 하급 사무라이 계급이 있었다는 거. 그게 조선과 가장 큰 차이더라고. 그래서 결국 일본의 이른바 근대혁명을 이끈 자들이 지방의 사무라이들이거든요. 그게 사카모토 르마부터 사이고 다카모리 등등 아닙니까? 그게. 이토 히로부미도 마찬가지고. 그게 가장 큰 차이야,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.